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정 한양대 최고위과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12일 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수원지법 형사 11부 그 유명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그래서 징역형 3년 6개월을 때렸습니다. 이 중에서 뭐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김성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뇌물 주고 돈 준 거 그거니까 뭐 다툴 만한 사안은 없는데 지금 국민적 관심은 두 번째 뇌물 공여 등의 혐의 특히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사안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2년 6개월의 징역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화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7일 날 9년 6개월의 중형을 때렸어요. 그런데 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화영 판결 때 그 기조를 유지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부탁을 받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 지금은 전 회장이죠. 사실은 그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이제 이 800만 달러가 사실은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냐고 이제 애국한 거래법 위반도 됐고 또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지금 관건이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화영 전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방북비라든가 이런 걸 모두 유죄로 보고 2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과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냐 아니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공동 피의자로 이제 돼 쟁점이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아마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취지의 선고가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든 그런 심리적인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재판의 심리가 끝나고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이제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유죄 취지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 판결 내용을 보면은 쌍방울이 800만 불을 준 것은 경기도 또 이재명 방북비를 대납한 거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다. 인정을 한 거죠. 그걸 인정을 또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측에서는 그 800만 불 준 것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다. 북한과 쌍방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돈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또 하나는 쌍방울질이 북한과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돈이지 경기도 나온 거는 상관이 없다. 이 부분도 인정을 지금 안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안 했어요. 결국은 대북 송금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고 지난번 이화영 선고에 이어서 김성태 선고는 이재명에 대한 확인 사사로 그런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관련한 거 그 당시도 유죄 선고를 뭐 뇌물 뭐 정치자금법 포함해서 9년 6월을 선고를 1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나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유죄 취지도 대북 송금 관련한 부분을 모두 유죄 취지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평화부지사가 독자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독자적인 어떤 주가를 띄우기 위한 또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이런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 측이나 그다음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를 전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 김성태나 이화영의 유죄 취지 선고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 송금 관련한 공동 피고인으로서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어떤 법률적 분석이 그래서 높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공범인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800만 불이라는 돈을 주면서 북한과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부지사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불을 어떻게 보면 사례비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례비죠. 그런데 방북 문제를 이화영 혼자 추진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재판이나 심리는 굉장히 그 정확한 소위 말하면 공판주의나 자유심증주의도 이제 곁들겠지만은 법리적인 논점을 벗어나는 경우는 배제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보편타당한 사회상규상이라는 법률 용어가 흔히 인용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돌아가는 베네핏 이익이 뭔가 이게 없어요. 결국은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을 친다라고 하면 결국 경기도지사가 향후에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대선까지 생각하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베네핏 이익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 입장에서 사실은 정결을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대북 방북비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방문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가장 이득을 보는 이 과정에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충분히 그런 정황 증거라든가 어떤 보편적인 상규 이런 것들도 참작은 하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증거 이것이 그렇죠. 없으면 무죄 판결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화영의 진술이 원래 보고했던 대로 그렇게 재판에서 증언을 했더라면은 진술을 했더라면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 번복한 그것도 효과가 좀 있는 것인지 검찰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지사의 그 직인이 찍힌 북한한테 초청을 해달라는 공문도 뭐 대여섯 번 되고 또 내부 회의들도 뭐 여러 차례 가져서 내부 보고서라든가 회의록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황 증거,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로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입니다. 재판이 이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법관의 양심과 법리에 의해서 이제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런 경우 많죠. 어느 정도 그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그거 아닙니까? 물증이 없어서 그 유죄 취지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사들이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럼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법률 그 지원단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인 실행을 한 이화영이가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에 판사가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유죄 선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그 이화영이 독자적으로 한 거고 그 지사 관인도 자기가 만들어갖고 몰래 가져가다 다 찍어버렸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뭐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승인하고 없다. 승인이나 결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입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쵸.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법률 지원단에서 그걸 지금 그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유죄 선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확대 재생산해서 또 항소하고 상고를 하는 이런 지금 전략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이미 이재명 측에서 제기한 대로 재판 관할권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을
배당 받았는데 네. 그대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쉽게 끝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워낙 뭐 잘 아니까. 그런데 서울 중앙지법 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로 옮겨달라고 지금 그 신청을 요청을- 냈지 않습니까? 예. 이송 신청이죠. 관할권 이제 그 이송 신청이거든요. 토지 예. 관할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대법원에다가 그 거절, 소위 말하는 거부 의사 표시를 반대 의사 표시를 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뭐 쌍방울도 그렇고 또 그 사건 자체가 이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그 지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권이나 토지 관할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대법에서 쉽지는 않거든요. 뭐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김만배가 이제 그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이 그 거부 승인을 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습니다. 검찰이 11일 날인가요? 12일 날 입장문을 내갖고 이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는 거 크게 보면은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재판을 관할을 해달라고 하는 중앙지법 합의 33부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인데 네. 그건 성남시장 때의 이야기고 대북송금은 또 경기도. 경기지사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중앙지법으로 이송이 돼버리면 거기서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전부 처음부터 다시 그 봐야 돼요. 판사는. 네. 증인도 다 채택해서 기록을 다시 물론 그동안에 증인신문 한 부분을 참고로 하겠지만 또 중앙지법으로 이송이 된다라고 하면 중앙지법이 심리를 담당하는 판사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인을 다시 또 출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 이런 것들과 같이 병합을 하면은 앞에 다루고 있는 사안들을 먼저 심리를 하고 뒤에 온 것은 뒤에 심리를 하기 때문에 이 대북 소금 사건은 늦어지죠. 4, 5년이 걸린다는 지연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지금 이재명의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가장 큰 관건이 바로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강할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판사가 만약에 이게 승인이 대법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송이 됩니다. 심리할 재판 사건이 뭐 대북 송금 사건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록 보고 관련한 증인 채택을 하고 또 속행하고 뭐 인정신문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새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부지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전혀 문제없이 나갈 수가 있다. 다만 지금 이중교사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이 지금 10월경에 이게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건 1심입니다. 대법원에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항소하고 상고를 하게 되면 결국 2026년도 지방선거, 2027년도 대선까지 무리 없이 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지연 전략의 하나로 토지 관할권 변경, 이송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대법원 일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네. 근데 일부 주심 대법관이 서경환 네, 네. 대법관인데 아주 정통 보수 법관이고 성향이죠. 네. 그래서 무리 없이 다시 수원지법으로 내려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4명의 소위 대법관들 소위에 네. 소속된 대법관들이 서경환 이 주심 판사는 이 보수 측이지만 나머지 3사람 김선수, 오경민, 노태학 네. 이분들이 전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동을 걸면은 김선숙, 오경민, 노태학 대법관 이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동을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전원 합의체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랬을 때 전원 합의체 지금 성향도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보수, 중도 보수 성향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이게 타당하다. 아무리 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타당한 논거가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전혀 관련 없는 거거든요. 이 대상 자체가 중앙지법에서 해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또 사소한 거지만 주거지가 어딥니까?
경기도 아닙니까? 어찌됐든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할 요건이 하나도 제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는 있지만 이 대법원에서 함정적으로 판단이 내릴 것 같고 더군다나 잇따라서 이화영, 김성태 두 재판에서 중형들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재명도 공범이고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주범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 정점에 있는 이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거죠. 결국은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쉽지 이렇게 않은 결론을 내릴 분석이죠. 수밖에 네. 없는데 다만 우리 저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의 어떤 논리적인 부분, 그 재판 심리에서 그 부분이 치열하게 아마 그 접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적용이 된다 한다면은 800만 불인데 그게 100억이 넘는 돈 그렇죠. 아닙니까? 100억이 넘죠. 800만 달러니까.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징역 20년 이상 나올 것이다.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아니냐. 특경법을 적용을 하면 무기징역형까지도 가능한 그러니까요. 사건이에요. 예. 처벌 규정이. 그러나 뭐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법정 같죠. 구속은 안 하죠. 정치인이고 현재 지금 이제 연임이 될 유력한 가능성이 대선 굉장히 주자인데다가 뚜렷하기 때문에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를 뭐 1심에서 법정 구속하는 일은 없을 거고. 어쨌든 대법원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하고 수원지법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죠. 네. 뭐 대법원에서 아주 빨리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전체적인 걸로 보면 이거를 받아들일 요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